이서윤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서울의 한 낡은 동네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면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열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후로는 줄곧 이렇게 혼자였다. 그녀의 세상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녀는 그 평범함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책을 정리하고 찾아온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 그녀가 하는 일의 전부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볼 때면 자신도 누군가에게 저런 사랑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하곤 했다. 그녀에게 가족은 책 속에서나 존재하는 아름답고 아득한 단어일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아주 가끔 그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유독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려던 순간 몇 주째 고장나 있던 가로등이 바로 그녀가 지나가려는 그 타이밍에 맞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환하게 켜졌다. 그녀는 그저 드디어 수리했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갔다. 또 한 번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그녀를 향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녀가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직감한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오토바이 앞으로 넘어지며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했다. 오토바이는 남자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옆으로 넘어졌고 그녀는 무사할 수 있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 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우연과 행운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 그녀의 아버지의 충직한 부하들이 그녀를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평범한 세상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다. 그날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익숙한 주택가 골목길은 한적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등 뒤로 아무런 소리도 없이 번호판 없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와 멈춰섰다. 누르륵. 차의 옆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다음 순간 검은색 마스크를 쓴 2명의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아그. 그녀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한 남자가 강한 약품 냄새가 나는 천으로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자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녀의 의식이 빠르게 흐려졌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들의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차가운 눈동자였다. 왜 나에게?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하루는 그렇게 영문도 모를 폭력과 함께 깊고 어두운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서윤의 눈앞에 보인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코끝에서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고 온몸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한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과 발이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납치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왜 어째서 자신 같은 가진 것 하나 없는 평범한 고아를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납치했단 말인가. 돈을 노린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녀는 몸값으로 지불할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철컥.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줄기 빛이 들어왔고 2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그녀를 납치했던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었다. 일어났군.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빵 한 조각과 물 한 병을 그녀의 앞에 던져주었다. 먹어. 죽을 만큼 굶기지는 않을 테니.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남자는 그녀의 말을 비웃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너 같은 애를 데려온 줄 아나. 그는 그녀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렸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얌전히 노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우리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그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놈은 어디에 있지? 최근에 누구와 접촉했나? 내 부모가 너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지? 서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는 고아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절규에도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교묘하게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지막 기회다. 그만 연기하고 사실대로 말해. 흥년회의 딸. 내 놈들의 새로운 본거지가 어디인지 말하지 않으면 네가 평생 후회할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흥년회 헤이랭퀘.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흥년회가 뭐지? 왜 나를 그들의 딸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녀의 순수한 혼란의 눈빛을 본 남자는 그녀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것이 그들의 전설적인 수장이었던 그놈이 자신의 딸에게 심어놓은 마지막 영이라고 판단했다. 좋아, 입이 아주 무겁군. 내 아비를 닮아서 그런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꺼내들었다. 말로 해서 안 된다면 몸으로 대화하는 수밖에. 그가 서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흥년회라는 정체 모를 단어가 죽음의 공포와 함께 맴돌았다. 남자가 그녀의 바로 앞에 섰을 때였다. 태영. 갑자기 창고 전체의 모든 조명이 큰 소리와 함께 터져나갔다. 완전한 어둠이 그들을 덮쳤다. 뭐야? 남자들의 당황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창고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요란한 총성이나 폭발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휙휙 하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툭툭 하는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다. 창고 안의 남자들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누구냐고. 하지만 그들의 외침에 대답하는 것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어둠 속의 발소리뿐이었다. 서윤은 밧줄에 묶인 채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을 납치한 자들과 그리고 정체 모를 침입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서윤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납치범들의 거친 숨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누구야, 당장 나오지 못해. 납치범들의 리더가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큰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대답 대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주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소리들이었다. 획,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억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 크악 뭐야? 어둠 속에서 납치범들이 한 명씩 소리 소문 없이 쓰러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마침내 창고 안에는 납치범들의 리더 단 한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칼을 휘두르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나와 이 비겁한 쥐새끼들아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싸워.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솟아올랐다. 남자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납치범의 목을 제압하고 그의 손에 들린 칼을 빼앗았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납치범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졸컥. 창고의 비상등이 켜지며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안을 비쳤다. 서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을 삼켰다. 바닥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위협하던 납치범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주위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복장을 한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녀를 납치했던 자들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험해 보였다. 그녀는 더 큰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들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의 한 남자가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가 바로 방금 전 납치범의 리더를 단번에 제압했던 남자였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몸을 뒤로 물렸다. 남자는 그녀의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아주 빠르고 정교한 움직임으로 그녀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순간 서윤이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행동을 신호로 그의 뒤에 서 있던 모든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마치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들처럼 남자가 수십 년의 세월을 담은 듯한 깊고도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아가씨. 그는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렀다.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아가씨 용서 흑년회.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신은 그저 보육원에서 자란 평범하고 가난한 이서윤일 뿐인데 그녀를 둘러싼 공포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근원적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전설적인 암살자들을 그리고 자신의 두 손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평범했던 세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최진철. 이서윤을 구출한 중년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는 흑년회의 현 지도자이자 서윤의 아버지, 즉 선대수장의 가장 충직했던 부하였다. 그는 서윤을 데리고 서울에 한복판하지만 그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한 채의 비밀스러운 한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흑년회의 비밀 아지트 중 하나였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요하고 기품 있는 공간이었다. 서윤은 여전히 충격과 공포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가 건네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만 있었다. 최진철은 그녀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지난 24년 동안 오직 그와 몇몇 핵심 조직원들만이 간직해왔던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에 알려진 암살자가 아니었다. 그는 본래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억울한 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악을 처단해온 비밀스러운 의적 집단 흑년회의 마지막 후계자였다. 그는 역대 그 어떤 수장보다도 뛰어난 무공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경받는 리더였다. 그러던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바로 서윤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평범한 도서관 사서였지만 누구보다도 강하고 지혜로운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의 세계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가 피비린내 나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마침내 서윤이 태어났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만큼은 이 어둡고 위험한 세계를 물려줄 수 없다고. 그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힘을 내려놓고 조직을 가장 믿었던 부하인 최진철에게 맡긴 채 아내와 딸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잠적했다. 그것이 그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자 유산이었다. 하지만 비극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의 오랜 숙적이자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경쟁 조직 독사파가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날 밤 수장 어른과 사모님께서는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셨습니다. 최진철의 목소리가 비통하게 떨려왔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분은 이미 그리고 독사파 놈들도 대부분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아가씨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아가씨를 평범하고 안전하게 키워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철과 남은 흑년회의 충신들은 선대수장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그들은 서윤을 보육원에 맡기고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전혀 모른 채 평범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난 24년간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보호해왔던 것이다. 그녀가 위험한 골목길에 들어설 때마다
고장났던 가로등이 켜졌던 것도, 그녀를 덮치려던 오토바이가 우연히 넘어진 것도 모두 그들의 보이지 않는 보호였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24년간 자신이 혼자라고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사실은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과 그의 충신들의 헌신 속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최진철의 이야기는 현재의 위험으로 이어졌다. 독사파 놈들이 마침내 아가씨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흑년회의 마지막 핏줄을 끊어버리기 위해, 그리고 저희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납치는 그들의 마지막 전쟁 선포입니다. 그는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성과 함께 절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가씨,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림자 속에서 아가씨를 지켜드렸지만 이제 적들은 아가씨의 존재를 알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 흑년회에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흩어진 조직원들을 하나로 모을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는 저희의 주군이 필요합니다. 그는 서윤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가 짊어져야만 하는 운명의 무게를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도서관 사서 이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설적인 암살 조직의 마지막 후계자였고,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적들과의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책장만 넘기던 가냘프고 평범한 손. 이 손으로 과연 아버지의 그 무거운 유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 속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어갔을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서윤은 자신의 어깨 위에 얹힌 피로 얼룩진 가문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부모님과 자신을 위해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헌신한 이 충신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진철은 그런 그녀를 보며 젊은 시절의 자신의 주군을 떠올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께서는 그저 안전하게 계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안전한 방관자로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를 확인한 독사파가 흑년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그들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 이 비밀 한옥을 공격해오기 시작한 것이다. 순식간에 고요했던 한옥은 치열한 전쟁터로 변했다. 수적으로는 독사파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그들은 총기를 난사하며 무자비하게 한옥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흑년회의 조직원들은 전설적인 암살자 가문의 후예들이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한옥의 지형과 구조를 이용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서윤은 안전한 방 안에서 창밖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인간이 인간을 해치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이 떨려왔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총을 쏠 줄도 칼을 쓸 줄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종류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총명한 두뇌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이었다.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조직원들이 방 안으로 실려 들어왔다. 서윤은 의사가 아니었지만 자신이 아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 그들의 상처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헌신적인 모습에 평생을 피와 함께 살아온 무뚝뚝한 암살자들의 눈에 존경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다. 독사파 놈들은 막무가내로 공격을 퍼부었고 흑년회 역시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최진철 역시 적들을 막아내다 팔에 총상을 입었다. 바로 그때 서윤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 한옥의 낡은 설계도를 찾아내 필사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적들이 유독 건물의 한쪽 벽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다른 벽과 똑같았지만 오래전 증축 공사를 하면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취약해진 부분이었다. 최 아저씨, 저쪽 벽이에요. 저쪽 벽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벽이 무너져 내리고 독사파의 수장과 그의 최정예 부하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최진철은 부상당한 몸으로 서윤의 앞을 막아섰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듯 보였다. 독사파의 수장이 승리를 확신하며 서윤을 향해 다가왔다. 내 놈의 아비도 어미도 내 손에 죽었지. 이제 그 빌어먹을 핏줄의 마지막을 내가 직접 끊어주마. 그가 서윤을 향해 칼을 치켜드는 순간 서윤이 그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틀렸어. 독사파 수장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이긴 게 아니야. 당신은 그저 내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스스로 칼을 버리는 순간을 비겁하게 공격했을 뿐이야. 당신은 영웅을 죽인 악당이 아니라 그저 빈집털이범에 불과하다고. 그녀의 외침은 그의 가장 아픈 곳, 그의 자격지심을 찔렀다. 그는 평생을 흑년회 수장의 그늘 아래서 2인자로 살아왔던 남자였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닥쳐라 이 계집애가. 그가 이성을 잃고 서윤에게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움직임에서 아주 작은 빈틈이 생겨났다. 그리고 최진철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부상당한 사자의 마지막 포효처럼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독사파 수장의 심장을 향해 자신의 마지막 비수를 던졌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다. 수장을 잃은 독사파는 혼란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했고 길었던 밤의 전투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서윤은 폐허가 된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기지와 용기로 자신과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구해낸 한 가문의 후계자였다. 그녀를 바라보는 흑년회 조직원들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그들의 주군이 된 것이었다. 길고 길었던 밤의 전투는 마침내 끝이 났다. 흑년회는 자신들의 새로운 주군과 함께 숙적이었던 독사파를 완전히 괴멸시켰다. 그들은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조직의 명예와 선대수장의 마지막 핏줄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몇 주 후 흑년회의 비밀 아지트에서는 새로운 주군을 맞이하는 장엄하고도 비밀스러운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남은 조직원들은 모두 예를 갖춰 이서윤의 앞에 서 있었다. 최진철은 선대수장의 유품이자 흑년회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검은 연꽃 문양이 새겨진 옥패를 그녀에게 바쳤다. 아가씨, 이제부터 아가씨는 저희 흑년회의 새로운 주군이십니다. 저희는 목숨을 바쳐 아가씨의 모든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모든 조직원들이 일제히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이 옥패를 받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이서윤이 아닌 거대한 암살 조직의 운명을 손에 쥔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옥패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들을 향해 자신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주군으로서의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녀의 아버지의 위엄과 모든 것을 겪고 난 자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여러분들의 충심에 그리고 저를 지켜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먼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주군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제가 피와 어둠의 세계가 아닌 평범하고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두 분께서 목숨과 맞바꾼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옥패를 받고 여러분의 주군이 된다면 두 분의 그 위대한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조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암살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약자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이 기댈 곳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모든 조직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그러니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흑년회는 더 이상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암살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이 아닌 보호의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아버지의 진짜 유지를 잇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파괴가 아닌 창조의 길을, 복수가 아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최진철이 가장 먼저 그녀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암살 조직의 수장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긴 격려였다. 그의 뒤를 이어 모든 조직원들이 그녀의 뜻을 받들기로 맹세했다. 1년 후 서울의 한 평범한 동네 이서윤이 일하던 작은 도서관. 서윤은 여전히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예전과 똑같이 평범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도서관 창밖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평범한 신사. 그들이 모두 그녀의 새로운 이상을 따르는 그녀의 보이지 않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사람을 해치는 칼 대신 빗자루와 편지를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녀와 이 세상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서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어둠의 유산을 거부했다. 대신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진짜 유산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그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칼이 아닌 책으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인한 여왕이었다.